손대지 마. 내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남편은 기겁을 하며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낚아챘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이미 보고 말았습니다. 종이 맨 위에 적힌 5글자, 혼인신고서, 그리고 그 아래 선명하게 찍힌 날짜는 소름 돋게도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당신 미쳤어? 방금 법원에서 이혼 도장 찍고 나왔잖아. 선희의 절규에도 남편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지. 잉크 마르자마자 새 출발하려고. 너랑 산 35년은 지긋지긋했어. 난 이제 진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살 거야. 그렇게 선희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떠난 남편. 과연 그의 새 출발은 계획대로 화려했을까요? 남편이 흘린 그 혼인신고서가 자신의 인생을 파멸로 이끄는 저주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겨울바람이 유난히도 매섭게 불어와 선희의 얇은 코트깃을 파고들었습니다. 법원 정문을 나서는 선희의 발걸음은 마치 천근만근 쇠줄을 달아놓은 것처럼 무겁기만 했습니다. 가슴속에 품은 서류 봉투가 지난 35년 동안의 결혼 생활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만 같아 선희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법원 앞에 앙상한 가로수들이 마치 선희의 처지를 비웃는 것처럼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금방이라도 눈이 쏟아질 듯 잔뜩 찌푸린 회색빛이었습니다. 선희는 떨리는 손으로 옷깃을 여미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방금 전까지 법적인 남편이었던 상철이가 걷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차가운 벽이 가로막혀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상철이는 선희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연신 손목시계만 들여다보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묘한 웃음기마저 서려 있어 선희의 가슴을 더욱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당신, 이제 정말 끝이네요.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선희가 어렵게 입을 떼며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왔지만 그래도 마무리는 좋게 하고 싶었던 선희의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하지만 상철이는 선희의 말이 들리지도 않는다는 듯 휴대전화를 꺼내들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아, 됐어. 구질구질하게 인사 따위는 무슨. 갈 길 바쁜 사람 붙잡고 청승 떨지 마. 상철이의 매몰찬 대답에 선희는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부부의 마지막 대화치고는 너무나 비참하고 서글픈 끝맺음이었습니다. 상철이는 선희를 등지고 서서 급하게 어디론가 전화를 걸려는 듯 휴대전화 화면을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상철이가 너무 급하게 몸을 돌리다가 옆구리에 끼고 있던 낡은 가죽 가방을 그만 놓치고 말았습니다. 어이쿠, 이런 젠장. 상철이가 허둥지둥 몸을 숙였습니다.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요란한 소리를 냈고 안에 들어있던 잡동사니들이 법원 앞에 차가운 보도블록 위로 와르르 쏟아져 내렸습니다. 지갑이며 자동차 열쇠, 구겨진 영수증 뭉치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선희는 반사적으로 몸을 숙여 물건들을 주워주려 했습니다. 아무리 남남이 되었다고 해도 몸에 밴 습관은 어쩔 수 없는 모양입니다. 내가 주울게요. 가만히 있어. 손대지 마. 상철이가 버럭 소리를 지르며 선희의 손을 쳐냈습니다. 그의 과민한 반응에 선희는 깜짝 놀라 주춤거렸습니다. 상철이는 마치 들키면 안 될 비밀이라도 있는 사람처럼 허겁지겁 물건들을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선희의 발치로 유난히 빳빳하고 하얀 종이 한 장이 바람을 타고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다른 구겨진 종이들과는 달리 아주 소중하게 보관된 듯 접힌 자국 하나 없이
깨끗한 서류였습니다. 이게 뭐지? 선희는 무심코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상철이가 기겁을 하며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선희의 시선은 종이의 맨 윗부분에 박혀버린 뒤였습니다. 내놔. 이리 내놓으라고. 상철이의 다급한 외침이 귓가에 웅웅거렸지만 선희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종이 위에 적힌 5글자만이 선희의 심장을 날카로운 비수처럼 후벼 파고 들어왔습니다. 혼인신고서. 선희의 손끝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잘못 본 게 아닐까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지만 분명한 혼인신고서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아래 적힌 날짜였습니다. 신고 예정일이 바로 오늘, 선희와 이혼 도장을 찍은 바로 그 날짜로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대체 오늘 날짜잖아. 당신, 이게 무슨 짓이야? 선희의 목소리가 비명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숨이 턱 막혀와 제대로 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 란에는 방금 이혼한 박상철이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 아내 란에는 선희의 이름이 아닌 전혀 낯선 여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최미정, 나이는 50세, 상철이보다 무려 16살이나 어린 여자였습니다. 도장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는 서류는 지금 당장이라도 구청에 내기만 하면 되는 완벽한 제출 직전의 상태였습니다. 선희는 눈앞이 캄캄해지며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고 나오자마자 다른 여자와의 혼인신고를 준비하고 있었다니. 이것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습니다. 선희의 지난 35년 인생을 철저하게 기만하고 짓밟는 행위였습니다. 상철이는 선희의 손에서 서류를 거칠게 낚아채듯 빼앗았습니다. 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오히려 목에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습니다. 남의 물건을 왜 함부로 봐? 당신은 이제 남이야. 상관할 바 아니라고. 상철이는 서류를 털어 소중한 보물이라도 되는 양가방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그의 뻔뻔한 태도에 선희는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습니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가 선희를 집어삼켰습니다. 당신 정말 미쳤어? 어떻게 사람이 이래? 방금 법원에서 나왔어. 아직 잉크도 안 말랐는데 어떻게 벌써 혼인신고를 준비해? 선희가 악에 받쳐 소리쳤습니다. 상철이는 콧방귀를 뀌며 온 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이나 죄책감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고 후련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 미정 씨야. 나랑 말이 통하는 진짜 내 짝이라고. 당신이랑 사는 35년 동안 내가 얼마나 숨막히고 지루했는지 알아? 맨날 돈 아낀다고 궁상이나 떨고 옷도 어디서 주워온 것 같은 것만 입고 당신을 보면 내 인생까지 칙칙해지는 기분이었다고. 상철이의 독설이 선희의 가슴에 화살처럼 꽂혔습니다. 선희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남편의 길을 살려주려 자신의 옷 한 벌 제대로 사입지 못했고 콩나물값 100원을 아끼려 시장을 몇 바퀴나 돌았습니다. 상철이가 밖에서 떵떵거릴 수 있었던 건 선희의 그런 피눈물 나는 절약과 내조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모든 희생을 궁상이라고 매도하다니. 선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궁상을 떨었는데 당신 뒷바라지하느라 내 청춘 다 바쳤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선희가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상철이는 지겹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바닥에 침을 퇴뱉었습니다. 아이고, 그놈의 청춘 타령. 지겨워 죽겠네 정말. 나 퇴직금 받은 걸로 미정 씨랑 새 출발할 거야. 사업도 크게 벌일 거고
남은 인생 폼 나게 살 거라고. 그러니까 당신도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꺼져. 재수없게 울지 말고. 상철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선희의 영혼을 난도질했습니다. 그는 이미 선희를 아내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새로운 인생에 방해가 되는 귀찮은 짐짝 취급을 할 뿐이었습니다. 선희는 분노를 넘어 인간적인 모멸감에 몸을 가눌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엔진 소리도 웅장한 검은색 고급 외제 승용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다가왔습니다. 햇빛을 받아 번쩍이는 차체는 선희의 초라한 행색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차는 상철이의 앞에 부드럽게 멈춰섰습니다. 운전석 창문이 스르르 내려가더니 진한 화장을 하고 화려한 선글라스를 낀 여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최미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붉은 립스틱을 바른 입술로 상철이를 향해 요염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자기야, 많이 기다렸지? 법원 일은 잘 끝났어? 미정의 목소리는 콧소리가 가득 섞여 있어 듣는 사람의 귀를 간지렸습니다. 상철이는 금세 표정을 바꾸며 해벌쭉 웃음을 지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선희에게 보였던 그 표독스러운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미정 씨 왔어? 안 그래도 기다리느라 목 빠지는 줄 알았네. 얼른 가자. 이 지긋지긋한 곳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 상철이는 선희가 보고 있다는 것도 잊은 채 미정에게 달려가듯 차에 올라탔습니다. 미정은 선글라스를 살짝 내리고 길가에 멍하니 서 있는 선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승리감과 경멸이 뒤섞인 차가운 비웃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낡은 물건을 쳐다보는 듯한 그 불쾌한 시선에 선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 저분이 전 부인 되시는 분인가 봐요? 생각보다 훨씬 연세가 있어 보이시네. 자기야, 그동안 고생 많았겠어. 얼른 타.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미정이가 일부러 들으라는 듯 높은 톤으로 말했습니다. 상철이는 조수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이제야 숨 좀 쉬고 살겠네. 출발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밟아. 두 사람은 선희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희희낙낙거리며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고급 승용차는 부드러운 배기음을 남기며 법원 앞 도로를 빠져나갔습니다. 멀어지는 차의 뒷모습을 보며 선희는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선희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마구 휘날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더 이상 서 있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선희는 법원 앞 화단 경계석에 힘없이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으흐흐,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35년을 개처럼 일만 했는데. 참았던 울음이 둑이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끔거하며 쳐다봤지만 선희는 부끄러움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가슴속에 맺힌 응어리가 너무나 크고 단단해서 토해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가방에서 나온 혼인신고서, 그 종이 한 장이 선희의 지난 인생을 철저하게 비웃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오래전부터 선희를 버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희만 바보처럼 가정을 지키겠다고 아등바등했던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선희는 가슴을 주먹으로 쾅쾅 내리쳤습니다. 아무리 쳐도 답답한 속은 뚫리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차가운 눈송이 하나가 선희의 볼에 떨어져 녹아내렸습니다. 하늘에서도 선희의 기막힌 사연을 알고 있다는 듯 진눈깨비가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선희는 텅 빈 거리에 버려진 낡은 인형처럼 그렇게 하염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선희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그녀가 흘리는 오늘의 눈물은 훗날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울 가장 독하고 뜨거운 걸음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의 선희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혼 재판 당일의 충격 이후 선희는 텅 빈 집에 틀어박혀 밥도 넘기지 못한 채 며칠 밤낮을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상철이가 내뱉었던 독한 말들이 귓가에 맴돌아 잠을 자려고 눈을 감아도 가슴이 벌렁거려 견딜 수 없었습니다. 법원 앞에서 보았던 그 뻔뻔한 얼굴과 내연녀의 비웃음이 마치 악몽처럼 선희를 괴롭혔습니다. 선희는 캄캄한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자신이 살아온 지난 35년의 세월을 곱씹고 또 곱씹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남편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돌아온 것은 철저한 배신과 가난뿐이라는 사실이 뼈에 사무치게 아팠습니다. 내가 바보였어. 정말 바보 천치였어. 남편 믿고 살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선희는 말라버린 입술로 자주 섞인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배가 고픈 줄도 몰랐고 목이 마른 줄도 몰랐습니다. 그저 이대로 숨이 끊어져도 아무도 모를 것이라는 서글픈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렇게 멍하니 누워 천장만 바라보던 선희의 눈에 장롱이 구석에 처박혀 먼지가 수북하게 쌓인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천에 덮여 있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선희는 단번에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희가 시집올 때 친정어머니가 혼수로 장만해 주셨던 오래된 재봉틀이었습니다. 어머니, 선희는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장롱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의자를 밟고 올라가 떨리는 손으로 검은 천을 벗겨냈습니다. 뿌연 먼지가 공기 중으로 피어올랐지만 선희는 기침도 하지 않았습니다. 먼지 속에 묻혀있던 검은색 무쇠 재봉틀이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듯 둔탁한 빛을 내며 선희를 반겼습니다. 선희는 옷소매로 재봉틀에 쌓인 먼지를 조심스럽게 닦아냈습니다. 손끝에 닿는 차가우면서도 매끄러운 금속의 감촉이 죽어가던 선희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돈이 없어 옷을 사입히지 못하던 시절, 선희는 밤마다 이 재봉틀을 돌려 아이들의 옷을 직접 만들어 입혔습니다. 남편의 헤어진 와이셔츠 깃을 뒤집어 새 것처럼 만들기도 했고, 유행 지난 치마를 잘라 아이들의 바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비록 가난했지만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만큼은 경쾌했고 새 옷을 입고 좋아하던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행복했었습니다. 그래, 나한테는 기술이 있었어. 내 손은 아직 굳지 않았어. 선희는 재봉틀 바퀴를 천천히 돌려보았습니다.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바늘이 힘차게 위아래로 움직였습니다. 그 단순한 움직임이 선희에게 말을 거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선희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언제까지 방구석에 처박혀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상철이와 내연녀가 보란 듯이 잘 사는 꼴을 보며 이대로 비참하게 무너질 수는 없다는 오기가 생겼습니다. 살아야겠어. 보란 듯이 성공해서 그 인간들 코를 납작하게 해줄 거야. 선희는 주먹을 꽉 쥐며 다짐했습니다. 그날로 선희는 집안에 있던 돈이 될 만한 것들을 모조리 정리했습니다. 결혼 반지며 폐물들은 이미 상철이가 사업 자금으로 쓴다며 가져간 지 오래였기에 남은 것이라고는 낡은 가전제품 몇 개와 푼돈이 든 통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선희는 짐을 최소한으로 줄여 가방 하나에 챙겨 넣고 무거운 재봉틀을 소중하게 품에 안고 집을 나섰습니다. 갈 곳이 정해진 것은 아니었지만 발길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북적이는 곳, 삶의 활기가 넘치는 재래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은 시끄러운 호객 소리와 흥정하는 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생선 비린내와 고소한 기름 냄새가 뒤섞인 그 익숙한 냄새가 오히려 선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선희는 시장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가게 자리를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가진 돈이 턱없이 부족해 번듯한 가게는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들은 선희의 행색을 보고 혀를 차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줌마, 그 돈으로는 어림도 없어요. 저기 구석에 창고 같은 자리나 있으면 모를까? 중개인이 가리킨 곳은 시장 가장 안쪽 화장실 옆에 붙어 있어 사람들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후미진 곳이었습니다. 한 평이나 될까 말까 한 좁은 공간에 거미줄이 쳐져 있고 쾌쾌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싼 월세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습니다. 여기 할게요. 제가 깨끗하게 치우고 쓰면 되죠. 선희는 당장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날부터 선희는 밤낮 없이 가게 청소에 매달렸습니다. 곰팡이 핀 벽지를 뜯어내고 흰 페인트를 칠하니 제법 환해졌습니다. 버려진 나무 판자를 주워와 선반을 만들고 직접 쓴 글씨로 선희수선이라는 작은 간판도 달았습니다. 비록 초라하고 좁은 가게였지만 선희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성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연 첫날, 선희는 재봉틀 앞에 앉아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구석진 곳이라 지나가는 사람조차 드물었고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도 낡은 간판을 보고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며칠째 계시도 못하고 파리만 날리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가져온 돈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쌀독은 비어갔습니다. 불안감이 엄습해왔지만 선희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언젠가는 알아줄 거야. 내 솜씨를 알아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야. 선희는 손님이 없어도 매일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열고 자투리 천으로 옷을 만들며 감각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에 까다로워 보이는 인상의 중년 여성이 잔뜩 찌푸린 얼굴로 가게 앞을 서성거렸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쇼핑백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여자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마지못해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수선해요? 다른 데는 다 못한다고 하던데. 선희는 벌떡 일어나 반갑게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떤 옷이신데요? 이리 줘보세요. 여자가 쇼핑백에서 꺼낸 것은 한눈에 봐도 고급스러워 보이는 캐시미어 코트였습니다. 그런데 코트의 등 부분이 못에 긁혔는지 기역자 모양으로 찢어져 있었습니다. 비싼 옷이라 버리기에는 아깝고 그냥 꿰매자니 티가 너무 많이 나서 입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자는 한숨을 푹 쉬며 말했습니다. 이거 백화점에서 큰맘 먹고 산 건데 한 번 입고 이렇게 됐지 뭐예요. 유명한 수선집을 다 가봐도 짜깁기 표시는 난다고 하고 돈만 비싸게 부르더라고요. 아줌마는 이거 티 안 나게 고칠 수 있어요? 여자의 말투에는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허름한 가게에서 뭘 할 수 있겠냐는 무시가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코트를 받아들고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옷감의 결을 만져보고 찢어진 부위의 크기를 재보았습니다. 단순히 꿰매는 것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때 선희의 머릿속에 기막힌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과거 아이들의 찢어진 바지에 귀여운 패치를 붙여주었던 기억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른 옷, 그것도 고급 코트였습니다. 선희는 잠시 고민하다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손님, 이건 꿰매면 흉해요. 제가 아예 새로운 디자인으로 바꿔드릴게요. 믿고 맡겨보세요.
마음에 안 드시면 수선비 안 받겠습니다. 선희의 단호한 눈빛에 여자는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럼 한번 해봐요. 대신 망치면 코트값 물어내야 해요. 여자가 돌아가자마자 선희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같은 색상의 실로 찢어진 부분을 정교하게 누빈 다음 그 위에 고급스러운 꽃무늬 자수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구멍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처음부터 옷에 디자인된 자수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선희는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눈이 침침해지고 어깨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재봉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술을 놓는 선희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다음 날 오후 코트를 찾으러 온 여자는 가게 문을 들어서자마자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다 됐어요? 어디 봅시다. 망쳐놓은 건 아니겠죠? 선희는 말없이 옷걸이에 걸린 코트를 내밀었습니다. 여자는 코트를 받아들고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찢어진 자국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야생화 자수가 놓여 있어 옷의 품격을 한층 더 높여주고 있었습니다. 원래의 옷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우아해 보였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이게 정말 내 옷 맞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감쪽 같을 수가 있지? 찢어진 티가 하나도 안 나고 오히려 더 예뻐졌네. 여자는 거울에 코트를 대보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까다롭던 여자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선희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에 드신다니 다행이네요. 여자는 지갑을 열어 선희가 부른 수선비의 2배를 꺼내 놓았습니다. 사장님 솜씨가 보통이 아니네. 내가 백화점 수선실도 다 가봤지만 이런 금손은 처음 봐요. 이 돈 받아요. 기분이다. 내가 동네방네 소문내줄게요. 진짜 고마워요. 여자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고맙다고 인사하고는 기분 좋게 가게를 나갔습니다. 손에 쥐어진 지폐 2장. 액수는 크지 않았지만 선희에게는 그 어떤 큰돈보다 값진 수입이었습니다. 자신의 기술이 아직 통한다는 것, 누군가를 기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선희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선희는 돈을 가슴에 품고 재봉틀을 쓰다듬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우리 이제 시작이야. 가게 밖에서는 여전히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선희의 작은 가게 안은 희망의 열기로 훈훈하게 데워지고 있었습니다. 이 첫 번째 성공은 앞으로 선희에게 닥쳐올 기적 같은 날들의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선희는 가게 앞을 지나가는 낯익은 얼굴 하나를 발견하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한편 그 시각 상철이는 시내에서 가장 비싼 백화점 명품관을 누비고 있었습니다. 양손에는 쇼핑백이 가득 들려 있었지만 상철이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 하나 없이 허세가 가득했습니다. 옆에는 화려한 드레스를 차려입은 미정이가 상철이의 팔짱을 꼭 낀 채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퇴직금으로 받은 목돈이 마치 마르지 않는 샘물이라도 되는 줄 착각하고 있는 상철이는 가격표도 보지 않고 카드를 긁어대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이 가방 너무 예쁘지 않아? 우리 모임에 들고 나가면 다들 기절하겠다. 근데 가격이 좀 세네. 500만 원인데. 괜찮을까? 미정이가 가방을 들어 보이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상철이는 주위 점원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짐짓 호탕한 척 큰 소리로 웃어젖혔습니다. 아이고, 우리 미정씨가 드는데 돈이 문제야? 마음에 들면 다 사. 내가 누구야, 박상철이야. 상철이는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점원에게 던지듯 건넸습니다.
점원들이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알랑거리는 모습에 상철이는 마치 자신이 왕이라도 된 듯한 기분에 취해 있었습니다. 선의와 살 때는 콩나물값 100원에도 벌벌 떨던 그였지만 미정 앞에서는 세상 무서울 것 없는 재력가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철이의 통장 잔고가 썰물처럼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애써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선의의 작은 수선집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첫 손님이 다녀간 후 입소문이 조금씩 나기 시작했지만 아직은 근근히 입에 풀칠이나 할 정도였습니다. 선의는 가게 앞을 쓸며 어떻게 하면 손님을 더 모을 수 있을지 고민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점잖은 양복 차림의 중년 신사 한 사람이 가게 앞을 서성거리며 간판과 선의를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에 인자한 인상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선의는 손님인가 싶어 빗자루를 내려놓고 다가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수선 맡기시려고요? 남자는 선의의 목소리를 듣더니 눈을 크게 뜨며 반가움과 놀라움이 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한 걸음 더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선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혹시 이선희? 너 선희 맞지? 6학년 3반 이선희. 선희는 깜짝 놀라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기억 저편에 묻어두었던 어린 시절의 추억이 안개 거치듯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항상 반장만 도맡아 하던 모범생이자 짝꿍이었던 정우였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너 정우 아니니? 김정우?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반가움에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정우는 이 시장 상가 건물의 주인이자 상인의 회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연히 새로 들어온 세입자 명단을 보다가 낯익은 이름을 보고 혹시나 해서 찾아왔던 것입니다. 정우는 선의의 좁고 허름한 가게를 둘러보며 안타까움과 대견함이 교차하는 눈빛을 보였습니다. 그랬구나. 내가 여기 사장님이었구나. 어쩐지 솜씨 좋다는 소문이 자자하더라니. 근데 선의야, 너 이 좋은 기술을 왜 썩히고 있어? 그냥 구멍 난 거 기워주고 바지 단이나 줄이는 건 동네 세탁소에서도 다 하는 거야. 정우의 말에 선의는 의아한 듯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수선집에서 수선하지 뭘 해? 정우는 가게 한 구석에 걸려있던 선의가 연습 삼아 만들어둔 옷들을 가리키며 눈을 빛냈습니다. 리폼을 해보는 거야. 요즘 젊은 친구들은 옛날 옷을 촌스럽다고 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힙하다고 좋아해. 내 감각이라면 낡은 옷을 완전히 새로운 유행 스타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의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자신은 평생 집안일만 하던 아줌마인데 요즘 유행을 어떻게 따라가겠냐며 자신 없어 했습니다. 에이, 말도 안 돼. 내 감각은 다 죽었어. 80년대 스타일이나 알지. 요즘 애들 취향을 내가 어떻게 알아. 하지만 정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레트로 패션 사진들을 선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선의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진 속 옷들은 선의가 젊은 시절 입었던 옷들과 놀랍도록 비슷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이었습니다. 봐봐. 유행은 돌고 도는 거야.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바로 이거라고. 내가 도와줄게. 우리 상가 살리기 프로젝트로 홍보도 해줄 테니까 딱 한 번만 내 말 믿고 해봐. 정우의 끈질긴 설득과 따뜻한 응원에 선의의 마음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후 잃어버렸던 자신감이 정우의 믿음 덕분에 다시 꿈틀거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선의는 결심한 듯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래. 까짓 거 한번 해보지 뭐. 믿져야 본전이니까.
그날부터 선희는 정우가 구해다 준 유행 지난 헌 옷들을 가지고 씨름을 시작했습니다. 어깨 뽕이 과하게 들어간 80년대 재킷을 뜯어내고 허리 라인을 잘록하게 잡아 현대적인 실루엣으로 바꿨습니다. 밋밋한 청재킷에는 화려한 레이스를 덧대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옷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밤늦도록 가게 불은 꺼질 줄 몰랐고 정우는 퇴근길에 들러 선희에게 간식을 챙겨주며 말동무가 되어 주었습니다. 며칠 뒤 선희가 밤새워 완성한 리폼 재킷 한 벌이 가게 앞 마네킹, 아니 옷 입히는 인형에 걸렸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치려다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저거 뭐야? 진짜 예쁘다. 완전 요즘 스타일인데? 어디 브랜드지? 20대 젊은 아가씨 2명이 가게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인형에 걸린 옷을 가리키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사장님, 저 밖에 걸린 옷 어디서 파는 거예요? 너무 예뻐요. 선희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 저거. 제가 헌 옷 뜯어서 고쳐본 건데. 파는 건 아니고. 대박. 이걸 직접 만드셨다고요? 저 이거 살래요. 얼마면 돼요? 아가씨들은 서로 사겠다며 아우성을 쳤습니다. 결국 가위바위보 끝에 옷을 차지한 손님은 그 자리에서 옷을 입고 사진을 찍어 자신의 인터넷 소통망에 올렸습니다. 해시태그마 버비금손, 해시태그 선희수선, 해시태그 나만 알고 싶은 가게, 해시태그 레트로 장인. 이 게시물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숨은 고수 리폼 장인이라는 별명이 붙으며 다음 날부터 선희의 좁은 가게 앞에는 옷을 들고 온 젊은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진풍경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선희는 밀려드는 주문에 행복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가 경쾌하게 시장 골목을 울렸고 선희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떠날 날이 없었습니다. 정우는 멀찍이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선희의 가게 건너편 어두운 골목길에서 누군가가 질투 어린 시선으로 선희의 가게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모자를 푹 눌러 쓴 그 사람은 휴대전화를 들어 북적이는 가게 사진을 몰래 찍고는 어디론가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같은 시각 상철이는 고급 일식집 방 안에서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진 음식 앞에서도 상철이는 젓가락 한 번 들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의 앞에는 미정이가 팔짱을 낀 채 차가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애교를 부리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돈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돌변한 미정의 태도에 상철이는 당황했습니다. 자기야, 내 말 못 믿어? 이번이 진짜 마지막 기회라니까? 내 친구 남편이 정보통인데 그딴 곳 개발 발표난데. 지금 들어가면 10배, 아니 20배는 튀길 수 있어. 5억, 딱 5억만 있으면 되는데 그걸 못 해줘? 미정이는 상철이를 몰아세웠습니다. 상철이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퇴직금으로 받은 돈은 이미 미정이와의 호화 생활과 미정이가 추천했던 주식 투자 실패로 반토막이 난 상태였습니다. 남은 돈을 다 털어도 5억은커녕 1억도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미정 씨. 내가 널 못 믿는 게 아니라 지금 현금이 좀 묶여서 조금만 기다려주면 내가 어떻게든. 상철이가 비굴하게 변명을 늘어놓자 미정이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기세로 소리쳤습니다. 아, 됐어. 돈도 없고 능력도 없는 남자랑 내가 뭘 믿고 살아? 나 좋다는 남자들이 줄을 섰는데 내가 왜 자기한테 목매달아야 해? 헤어져. 우리 끝내. 미정이가 가방을 챙겨나가려 하자 상철이는 기겁을 하며 미정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선의까지 버리고 선택한 여자였습니다. 이제 와서 미정이에게 버림받으면 상철이는 그야말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미정 씨, 잠깐만, 가지마. 내가 할게. 한다고. 상철이의 외침에 미정이가 멈칫하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살짝 아주 찰나의 순간 비릿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지만 상철이는 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돈 없잖아. 무슨 수로 마련하게? 상철이는 떨리는 손으로 양복 안주머니를 뒤적거렸습니다. 그리고 꼬깃꼬깃해진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상철이 평생을 바쳐 마련한 그리고 선희와 함께 살았던 아파트의 집 문서였습니다. 이거 담보로 잡히면 대출 나올 거야. 내 전 재산이야. 이거면 되겠어? 상철이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이것만은 건드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마지막 보루이자 노후의 안식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정이를 놓칠 수 없다는 불안감과 한 방에 20배를 벌 수 있다는 탐욕이 상철이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미정이는 집 문서를 낚아채듯 집어들고는 내용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탐욕스럽게 번들거렸습니다. 자기야, 역시 자기는 통이 크다니까. 내가 이래서 자기를 사랑한다니까. 걱정 마. 내가 이거 10배로 불려서 다시 자기 손에 쥐어줄게. 미정이는 언제 화를 냈냐는 듯 상철이의 목을 끌어안고 뽀뽀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상철이는 미정의 품에 안겨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느낌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건 도박이 시작된 것입니다. 한편 선희의 수선집 유리창 너머로 어둠이 짙게 깔리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밀려든 주문을 처리하느라 늦게까지 가게에 남아 있었고 정우는 그런 선희를 돕겠다며 옆에서 실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가게 불빛을 받아 길게 늘어졌습니다. 성공의 기쁨에 들뜬 선희는 상철이가 지금 어떤 위험한 늪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늪이 머지않아 자신의 아들 지훈에게까지 뻗칠 것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폭풍전야의 밤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르고 계절은 어느덧 봄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선희의 좁았던 수선 가게는 이제 선희 의류 리폼 전문점이라는 번듯한 간판을 내건 시장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에 찾아왔던 손님들도 선희의 야무진 솜씨와 정성에 감동해 단골이 되어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가게 안은 밤늦도록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와 손님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방송국에서도 소문을 듣고 찾아와 인생 역전의 주인공으로 선희를 취재해 갔습니다. 텔레비전 화면 속에 나온 선희는 과거에 주눅들고 초라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감 넘치는 디자이너의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낡은 옷에 담긴 추억을 이야기하며 옷을 새롭게 재탄생시키는 과정은 많은 시청자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만들었습니다. 옷만 고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손님들의 찢어진 마음도 함께 기워드리고 싶어요. 화면 속 선희의 진심 어린 한마디는 전국적인 화제를 모으며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빛이 밝을수록 그림자도 짙은 법입니다. 같은 시각 허름한 술집 구석자리에서 텔레비전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상철이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빈 소주병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안주 하나 시킬 돈이 없어 깡소주만 들이켜고 있었습니다. 상철이는 화면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선희를 보며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버린 여자가 저렇게 보란 듯이 성공하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는 현실이었습니다.
반면 상철이의 상황은 날이 갈수록 곤두박질치고 있었습니다. 퇴직금은 미정이의 명품 가방과 옷값으로 진작에 바닥났고 집을 담보로 빌린 대출금마저 미정이가 투자하라고 했던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면서 공중으로 분해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빚 독촉장과 점점 싸늘해져가는 미정이의 태도뿐이었습니다. 젠장, 재수가 없으려니. 저 여자가 내 복을 다 뺏어간 게 틀림없어. 상철이는 애꿎은 선의 탓을 하며 술잔을 비웠습니다. 그때 상철이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미정이었습니다. 상철이는 혹시라도 미정이가 떠날까봐 허겁지겁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정씨, 나야.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미정이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자기야, 돈 구했어? 오늘까지 입금해야 한다고 했잖아. 그거 입금 안 되면 대박 정보 다 날아가는 거야. 나 진짜 실망하려고 그래. 상철이는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아니, 그게 말이야. 내가 여기저기 알아보고는 있는데 조금만, 딱 하루만 더 기다려줘. 내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 됐어. 능력 없는 남자랑 더 이상 무슨 말을 해. 오늘 밤까지 5천만 원 안 가져오면 우리 끝인 줄 알아. 뚝. 전화가 매정하게 끊어졌습니다. 상철이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미정이를 놓치면 자신은 정말 끝장이었습니다. 돈을 구할 곳은 이제 딱 한 군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상철이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 지훈이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한참을 울린 뒤에야 지훈이의 잠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지훈아, 아빠다. 저기, 바쁘니? 다름이 아니라 아빠가 급하게 돈 쓸 데가 좀 있어서 그러는데 혹시 융통 좀 안 되겠니? 한 5천만 원 정도만. 상철이는 자존심도 팽개치고 아들에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지훈이의 싸늘한 비난이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제정신이세요? 엄마랑 그렇게 이혼하고 나가셨으면 잘 사셔야죠. 이제 와서 돈을 달라니요. 그 여자한테 다 털리셨어요? 저 돈 없어요. 있어도 아버지한테는 못 드려요. 2번 다시 이런 일로 전화하지 마세요. 지훈이는 매몰차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상철이는 허공에 대고 아들의 이름을 불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는 머리를 감싸쥐고 괴로워했습니다.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한편 선희는 바쁜 와중에도 정우와 함께 시장 상인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상인들의 작업복을 무료로 수선해주는 일이었습니다. 선희가 재봉틀을 돌리면 정우는 옆에서 가위질을 돕거나 실밥을 뜯으며 손발을 맞췄습니다. 함께 땀 흘리며 일하는 시간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끈끈한 동지의 이상의 감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봉사를 마치고 가게를 정리하던 정우가 쑥스러운 듯 뒷머리를 극적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선희야,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니? 시장 앞에 새로 생긴 식당이 맛있다던데. 같이 갈래? 선희는 정우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혼 후 누군가와 밥을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낯설고 설레는 일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래, 좋아. 나도 배고프던 참이었어. 두 사람은 오붓하게 마주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정우는 선희의 접시에 반찬을 올려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선희야, 너 정말 대단해. 이렇게 보란듯이 성공할 줄 알았어. 앞으로도 내가 내 곁에서 힘이 되어줄게. 혼자 너무 애쓰지 마. 정우의 따뜻한 위로에 선희의 눈시울이 촉촉해졌습니다. 상철이에게서는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배려와 존중이었습니다. 선희는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행복이 다시 찾아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가혹하게도 선희에게 온전한 행복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기분 좋게 가게로 돌아온 선희는 가게 문 앞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누군가를 발견했습니다. 어둠 속에 웅크린 그림자는 다름 아닌 아들 지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훈이의 상태가 이상했습니다.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단정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넋이 나간 사람처럼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왜 그러니? 무슨 일 있어? 선희가 놀라서 달려가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지훈이는 엄마의 목소리에 그제야 정신이 든 듯 고개를 들어 선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고여있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엄마, 저 어떡해요? 저 죽어야 해요. 죽을 죄를 지었어요. 지훈이는 선희의 다리를 붙잡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선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서늘하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왜 그래? 말을 해봐. 무슨 일인데 그래? 지훈이는 숨이 넘어갈 듯 헐떡이며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선희가 지금껏 쌓아 올린 모든 행복을 단순에 무너뜨릴 만큼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친구가, 제일 친한 친구가 제발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해서 보증을 섰어요. 절대 그럴 놈이 아닌데, 믿었는데, 그놈이 돈을 다 가지고 도망갔어요. 엄마, 빚이 5억이래요. 선희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얼어붙었습니다. 5억이라니.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거액의 빚이 자신의 아들 어깨 위에 떨어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막 숨통이 트이고 살만해졌는데 또다시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닥쳐온 것입니다. 선희는 비틀거리는 몸을 가까스로 지탱하며 울고 있는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성공의 정점에서 맞닥뜨린 절망. 밤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와 금방이라도 비를 뿌릴 듯이 무겁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기도 전에 빚쟁이들의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벨 소리가 마치 선희의 심장을 갉아먹는 칼날처럼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선희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지 않고 전원 버튼을 눌러 꺼버렸습니다. 당장 갚을 돈이 없는데 전화를 받아봤자 험한 소리만 오갈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선희는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통장들을 모두 꺼냈습니다. 그동안 밤잠 줄여가며 한 푼, 두 푼 모았던 적금 통장과 가게 보증금을 올려주려고 따로 모아둔 비상금까지 탈탈 털었습니다. 하지만 빚의 규모는 5억 원이었습니다. 선희가 가진 돈을 다 합쳐도 이자는커녕 원금의 10분의 1도 채우기 힘든 액수였습니다. 망망대해에 조약돌 하나 던지는 격이었습니다. 선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허무함에 가슴을 쳤습니다. 이제 막 인생의 봄날이 오나 싶었는데 다시 혹독한 겨울바람 앞에 발가벗겨진 기분이었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어떻게든 해볼게. 밥부터 먹자. 선희는 퉁퉁 부은 눈을 비비며 아들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는 냉기만 감돌 뿐 지훈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침대는 차갑게 식어 있었고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지훈이의 휴대전화와 지갑도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선희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어제 저녁 죄책감에 시달리며 울던 아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선희는 미친 사람처럼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하늘에서는 구멍이라도 뚫린 듯 장대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우산을 챙길 겨를도 없이 선희는 비를 맞으며 동네방네를 뛰어다녔습니다. 지훈아, 지훈아, 어디 있니? 제발 엄마 좀 봐. 지훈아. 선희의 애타는 외침이 빗소리에 묻혀 흩어졌습니다. 놀이터에도 편의점 앞에도 평소 지훈이가 자주 가던 공원에도 아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희의 옷은 빗물에 젖어 축축하게 늘어졌고 머리카락은 미역 줄기처럼 얼굴에 달라붙었습니다. 하지만 추운 줄도 몰랐습니다. 혹시라도 아들이 나쁜 마음을 먹었을까봐 그 생각 하나에 선희의 심장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헤맸을까요? 동네 외곽에 있는 낡은 정자 밑 어둠이 짙게 깔린 구석 벤치에 웅크리고 있는 검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선희는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떨고 있는 사람은 지훈이었습니다. 비에 흠뻑 젖어 마치 버려진 강아지처럼 처량한 모습이었습니다. 지훈아. 선희의 비명 같은 부름에 지훈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와 핏기 없는 얼굴. 살아있는 사람의 얼굴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절망적인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오지 마세요. 저 같은 놈은 엄마 아들 자격도 없어요. 그냥 이대로 사라지게 내버려 두세요. 지훈이는 뒷걸음질 치며 울먹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선희는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선희는 지훈이에게 달려들어 등짝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철서? 철서? 빗물 섞인 타격음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이 바보 같은 놈아, 정신 차려. 돈, 그깟 돈이 뭐라고 내 목숨이랑 받고?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너 없으면 엄마는 어떻게 살라고. 내가 죽으면 엄마도 따라 죽을 거야. 알겠어? 선희는 아들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오열했습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자식 잃을 뻔한 어미의 절절한 사랑이자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뜨거운 눈물이 빗물과 섞여 지훈이의 얼굴로 떨어졌습니다. 지훈이는 그제야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젖은 땅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제가 죽일 놈이에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엄마 혼자 두고 안 갈게요. 모자는 빗속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 서러운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차가운 빗줄기도 두 사람의 뜨거운 가족애를 식히지는 못했습니다. 선희는 지훈이를 부축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따뜻한 물로 씻기고 밥을 먹인 뒤 선희는 젖은 옷을 갈아입지도 않고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정우뿐이었습니다. 선희의 자초지종을 들은 정우는 한 걸음에 선희의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선희를 위로했습니다. 선희야, 너무 걱정하지 마.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어. 내 친구 중에 빚보증 문제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있어. 당장 만나보자. 정우의 든든한 말에 선희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선희와 지훈이는 정우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변호사는 지훈이가 썼다는 보증 계약서와 친구와 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던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이 친구 처음부터 사기칠 목적으로 접근했네요. 계약서 내용에도 허점이 많고 친구가 가짜 사업자 등록증을 보여준 증거도 있어요. 이건 단순 보증 채무가 아니라 사기 사건의 피해자로 볼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면 갚아야 할 돈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겁니다.
변호사의 말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비친 한 줄기 빛과도 같았습니다. 5억 원이라는 절망적인 숫자가 감당할 수 있는 희망의 숫자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선희는 변호사의 손을 잡고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법적인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지만 그래도 갚아야 할 돈은 여전히 큰 액수였습니다. 선희는 다시 가게로 돌아와 재봉틀 앞에 앉았습니다. 이제는 빚을 갚기 위해 그리고 아들을 지키기 위해 일해야 했습니다. 선희는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 김밥 한 줄로 때우며 밤낮 없이 옷을 만들고 고쳤습니다. 밀려드는 주문을 소화하느라 선희의 손가락은 바늘에 찔려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손끝마다 반창고가 감겨 있었지만 선희는 아픔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가게 불이 새벽까지 꺼지지 않는 날들이 계속되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사정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항상 옷을 맡기러 오던 여대생 손님이 봉투 하나를 선희에게 내밀었습니다. 사장님, 저 이거 수선비 미리 드릴게요. 앞으로 맡길 옷들 선불로 결제하는 거예요. 사장님 사정, 시장 상인분들한테 다 들었어요. 힘내세요. 사장님 솜씨면 금방 다 갚으실 수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장 떡집 아주머니는 갓 쪄낸 떡을 가져다 주었고 건너편 생선가게 아저씨는 반찬하라며 생선을 손질해 주었습니다. 인터넷에서도 선희의 안타까운 사연이 퍼지면서 전국 각지에서 응원 주문이 쇄도했습니다. 옷을 고칠 필요가 없는데도 일부러 헌 옷을 보내며 수선비를 넉넉하게 입금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장님 힘내세요. 저희 엄마 같아서 남일 같지 않아요. 꼭 이겨내세요. 사장님의 금손을 응원합니다. 택배 상자 속에 들어있는 쪽지들을 읽으며 선희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은 아직 살만했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아들 때문에 벼랑 끝에 몰렸다고 생각했는데 선희의 곁에는 따뜻한 이웃들이 있었습니다. 선희는 퉁퉁 부은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다시 재봉틀 페달을 힘차게 밟았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경쾌한 재봉틀 소리가 마치 선희의 인생을 응원하는 행진곡처럼 힘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선희의 얼굴에는 더 이상 절망의 그늘이 없었습니다. 오직 가족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와 희망만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어머니의 고생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버지 상철이가 살고 있다는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납덩이를 매단 듯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가족을 버린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피를 나눈 부자지간이라는 일말의 기대감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지훈이는 화려하게 치장된 아파트 현관 앞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딩동. 여러 번 벨을 눌렀지만 안에서는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누군가 거칠게 도어록을 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끼익하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코를 찌르는 역한 술 냄새와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확 풍겨왔습니다. 지훈이는 저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사람은 지훈이가 기억하던 위풍당당한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며칠을 씻지 않은 듯 떡진 머리에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고 눈은 퀭하게 들어가 초점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입고 있는 러닝 셔츠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어디서 넘어졌는지 무릎에는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락없는 노숙자, 아니 폐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아, 너구나. 지훈이. 상철이는 풀린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며 희죽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나 기괴해서 지훈이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훈이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하지만 거실에 들어서는 순간 지훈이는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그 넓은 거실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미정이가 자랑하던 고급 소파도 대형 텔레비전도 심지어 커튼까지 모두 뜯겨나가고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가재도구와 벽면 곳곳에는 섬뜩할 정도로 새빨간 차 앞 딱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마치 붉은 눈물처럼 흘러내리는 딱지들이 이 집의 몰락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그 여자는요? 그 여자는 어디 갔어요? 지훈이의 물음에 상철이는 비틀거리며 주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식탁 위에는 마시다 만 소주병들이 볼링핀처럼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상철이는 소주병 하나를 집어들고 나팔 불듯 입에 털어넣으며 쉰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도망갔어. 그 나쁜 년이. 내 돈 다 가지고 튀었다고. 집 담보로 대출받은 돈 5억 원. 그거 챙겨서 밤중에 야반도주했어. 내가 자기를 얼마나 믿었는데. 내 모든 걸 다 줬는데. 상철이는 빈 병을 바닥에 내던지며 울부짖었습니다. 유리가 깨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지훈이는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를 버리고 선택한 사랑의 결말이 고작 사기와 배신이라니. 인과응보라는 말이 떠올랐지만 눈앞에 있는 아버지의 처지가 너무나 비참해 화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지훈이는 마른 침을 삼키며 어렵게 용기를 내어 찾아온 목적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저기요. 사실은 제가 지금 많이 힘들어요. 친구 빚보증을 잘못 써서 당장 급한 불을 꺼야 하는데 혹시 조금이라도 남으신 게 있으면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지훈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상철이의 눈빛이 맹수처럼 돌변했습니다. 그는 깨진 유리 조각을 밟으며 지훈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뭐? 돈? 나한테 돈을 달라고? 야 이놈아, 내 눈에는 이 딱지들이 안 보이냐? 나도 지금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내 코가 석 자라고. 너희 모자가 나 망하라고 밤마다 물 떠놓고 빌었지? 그렇지? 안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망할 수가 없어. 너희가 재수 온 붙은 거야. 상철이는 악기처럼 소리 지르며 지훈이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술 냄새와 악취가 지훈이의 얼굴을 덮쳤습니다. 지훈이는 아버지의 손을 뿌리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가족을 버린 것에 대한 반성은커녕 자신의 불행을 아들과 전처 탓으로 돌리는 아버지의 모습에 남아있던 일말의 연민마저 눈 녹듯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욕심에 눈이 멀어 파멸해버린 불쌍하고 추악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실망이에요. 끝까지 이러실 줄은 몰랐어요. 엄마는 아버지가 이렇게 된 줄도 모르고 그래도 한때 남편이었다고 걱정하셨는데 아버지는 정말 구제불능이네요. 지훈이가 차갑게 쏘아붙이자 상철이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손을 번쩍 치켜들었습니다. 이 자식이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내가 내 애비다. 상철이의 손바닥이 지훈이의 뺨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는 피하지 않고 그 손을 공중에서 낚아챘습니다. 지훈이의 소나기 힘에 눌린 상철이가 비명을 지르며 팔을 비틀었습니다. 과거에는 태산처럼 커 보였던 아버지가 이제는 아들의 한 손에도 제압당하는 나약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잡고 있던 아버지의 손을 매몰차게 내쳤습니다. 더 이상 제 몸에 손대지 마세요. 당신은 이제 제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쾅 하고 열리며 검은 양복을 입은 덩치 큰 남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보낸 강제 집행 용역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신발을 신은 채 거실로 들어와
남아있는 집기들을 닥치는 대로 밖으로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박상철 씨, 시간 다 됐습니다. 집 비워주셔야죠. 법원 집행명령 떨어졌습니다. 당장 나가세요. 용역 반장이 상철이의 뒷덜미를 잡고 질질 끌고 갔습니다. 상철이는 바닥에 드러누워 발버둥을 쳤습니다. 안 돼. 못 나가. 내가 이 집을 어떻게 샀는데. 이거 이거 놓으라고. 상철이는 어린아이처럼 울며불며 매달렸지만 건장한 남자들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짐짝처럼 들려 현관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복도 바닥에 널브러진 상철이는 지훈이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지훈아, 아들, 아빠 좀 살려줘. 이 사람들 좀 말려봐. 내가 갈 데가 어디 있니? 아빠가 잘못했다. 응? 제발. 방금 전까지 아들에게 저주를 퍼붓던 입으로 이제는 살려달라고 비굴하게 매달리는 모습. 지훈이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지만 지금 이 손을 잡으면 어머니까지 늪으로 끌려 들어갈 것이 뻔했습니다. 지훈이는 독하게 마음을 먹고 자신의 바지를 잡은 상철이의 손을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죄송해요. 저도 도울 능력이 없어요. 스스로 뿌린 씨앗이니 스스로 거두세요. 지훈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습니다. 닫히는 문틈 사이로 상철이의 절규하는 목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지훈이는 주먹을 꽉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것으로 아버지와의 인연은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지훈이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어머니가 기다리는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시장 골목은 어느새 어둑어둑해져 있었지만 선희 의류 리폼 전문점의 간판만은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재봉틀을 돌리고 있는 어머니의 굽은 등이 보였습니다. 지훈이는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려다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버지의 비참한 최후를 어머니에게 그대로 전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성격의 그 사실을 알면 또 마음 약해져서 괴로워하실 것이 분명했습니다. 지훈이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딸랑. 맑은 종소리가 지훈이를 반겼습니다. 선희는 재봉틀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왔니? 밥은 먹었고? 지훈이는 어머니의 곁으로 다가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네, 먹었어요. 엄마, 아버지는 만났는데 사정이 많이 안 좋으신가 봐요. 도와줄 형편이 안 된다고 그냥 가라고 하셨어요. 지훈이는 차마 아버지가 망해서 쫓겨났다는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선희는 재봉틀을 멈추고 잠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아들의 표정만 봐도 그리고 말끝을 흐리는 태도만 봐도 상철이의 상황이 예사롭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남남이 된 사람의 불행을 굳이 들추어내어 아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희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럴 줄 알았다. 기대도 안 했어. 잘했다. 차라리 잘 됐어. 헛된 희망 품는 것보다 낫지.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면 돼. 엄마가 있잖아. 우리 아들, 엄마가 지켜줄게. 선희는 거친 손으로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습니다. 지훈이는 그 온기에 기대어 아까 보았던 아버지의 차가운 몰락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가게 밖에는 찬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두 사람이 마주 잡은 손에서는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뜨거운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선희와 지훈에게 남은 것은
과거의 그림자를 완전히 털어내고 진정한 홀로서기를 향해 나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는 언제나 묵묵히 그들을 지켜주는 정우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소개해준 변호사는 마치 가뭄의 단비처럼 반가운 소식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보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희 씨, 정말 다행입니다. 지훈 씨 친구가 작성한 보증 서류에서 결정적인 법적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 계약이라 원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서 갚아야 할 채무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선희는 변호사의 말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5억 원이라는 숨막히는 숫자가 사라지고 선희가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선희의 다리에서 힘이 쭉 빠져나갔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정우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우야, 고맙다. 정말 고마워. 내가 우리 지훈이 살렸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니? 정우는 선희의 어깨를 토닥이며 따뜻하게 웃어주었습니다. 은혜는 무슨, 친구끼리 당연한 거지. 이제 다 끝났어. 마음고생 그만하고 웃으면서 살자. 다음 날 아침 선희는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창구로 달려갔습니다. 통장에 들어있던 전 재산을 인출해 남은 빚을 일시불로 깨끗하게 상환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건네준 대출 완납 증명서에 찍힌 붉은 도장을 보는 순간 선희의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굴러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은행 문을 나서는 선희의 발걸음은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가벼웠습니다. 따사로운 햇살이 선희의 얼굴을 비추었고 선희는 하늘을 향해 크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아, 이제 살았다. 선희의 입가에 35년 만에 가장 편안하고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지훈이도 어머니의 짐을 덜어드리기 위해 다니던 회사에 휴직계를 내고 본격적으로 가게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젊은 감각을 발휘해 주먹구구식이었던 가게 운영 방식을 완전히 뜯어고쳤습니다. 인터넷에 온라인 쇼핑몰을 열고 선희가 옷을 리폼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 올렸습니다. 특히 지훈이가 기획한 남성복 수선 조리법이라는 영상 콘텐츠가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오래된 양복을 세련된 캐주얼 재킷으로 바꾸는 과정을 마치 요리하듯 재미있게 풀어낸 것이 사람들의 흥미를 자극한 것입니다. 엄마, 조회수 좀 보세요. 벌써 10만 뷰가 넘었어요. 주문이 폭주해서 서버가 다운될 지경이에요. 지훈이는 신이 나서 소리쳤습니다. 선희는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며 눈을 둥그렇게 떴습니다. 화면 가득 달린 댓글들이 모두 선희의 솜씨를 칭찬하고 응원하는 글들이었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내 옷을 이렇게 좋아해 주다니. 가게 매출은 위기 이전보다 2배, 아니 3배 이상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밤낮 없이 돌아가는 재봉틀 소리가 이제는 노동요가 아니라 승전가처럼 들렸습니다. 선희와 지훈이는 서로 마주보며 하이파이브를 했습니다. 가족을 위협하던 시련이 오히려 두 사람을 더 단단하게 묶어주고 성공의 발판이 되어준 것입니다. 좋은 일은 한꺼번에 찾아온다고 했던가요? 정우는 선희의 가게 바로 옆 점포를 인수해 작고 아담한 찻집을 개업했습니다. 이름은 선인의 찻집이었습니다. 정우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일하다 힘들 때 언제든지 와서 쉬라고 만든 거야. 그리고 나도 내 옆에 더 가까이 있고 싶어서. 정우의 수줍은 고백에 선희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틈만 나면 찻집에 마주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었습니다.
선희는 정우에게서 상철이에게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진정한 사랑과 존중을 느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시장 상인회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선희와 지훈이 그리고 정우는 한 팀이 되어 2인 삼각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지훈이가 가운데 서고 선희와 정우가 양옆에서 지훈이의 다리를 묶었습니다. 자, 하나 둘, 하나 둘, 발 맞춰서. 세 사람은 서로의 어깨를 감싸 안고 구령을 맞추며 달렸습니다. 발이 꼬여 넘어지기도 하고 흙투성이가 되기도 했지만 그들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저씨, 우리가 1등이에요. 조금만 더요.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 세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펄쩍펄쩍 뛰며 환호했습니다. 지훈이는 정우를 아저씨가 아닌 마치 아버지처럼 따랐고 정우 또한 지훈이를 친아들처럼 살뜰하게 챙겼습니다. 선희는 땀 범벅이 된 두 남자를 바라보며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습니다. 비로소 완벽한 가족이 완성된 기분이었습니다. 이 행복을 바탕으로 선희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바로 자신의 이름을 건 의류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쌓은 노하우와 명성을 바탕으로 이선희 의류라는 상표를 정식으로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가게를 확장하여 건물 1층 전체를 사용하는 대형 매장으로 리모델링했습니다. 드디어 개업식 날이 밝았습니다. 가게 입구에는 이선희 의류라는 금빛 간판이 눈이 부시도록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가게 앞에는 축하 화환이 끝도 없이 늘어서 있었고 오픈을 기다리는 손님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선희는 곱게 차려입은 정장 차림으로 가게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가슴에는 대표 이선희라는 명찰이 자랑스럽게 달려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말끔한 양복을 입고 손님들을 안내하며 의젓한 경영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더 이상 철없는 사고뭉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를 지키고 사업을 이끄는 든든한 가장으로 훌쩍 성장해 있었습니다. 대표님, 개업 축하드립니다. 사장님, 대박 나세요. 손님들의 축하 인사와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선희는 감격에 겨워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게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초심 잃지 않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때 정우가 다가와 선희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예쁜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선희야, 축하해. 오늘 내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다. 정우의 따뜻한 눈빛에 선희는 소녀처럼 수줍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환호하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섰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시련은 이제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선희는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상철아, 보고 있니? 내가 버린 내가 이렇게 보란듯이 일어섰어. 나는 이제 누구의 아내도 껍데기뿐인 엄마도 아니야. 나는 내 이름 석자로 빛나는 이선희야. 가게 쇼윈도 유리창에 비친 선희의 모습은 그 어떤 보석보다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다고 했던가요? 모두가 축복하는 그 화려한 잔치 한 구석, 어두운 골목길에서 누군가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초라한 행색에 낡은 모자를 눌러 쓴 한 노인이 몸을 부들부들 떨며 선희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모든 것을 잃고 거리로 쫓겨난 상철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찬바람이 매섭게 부는 한겨울이 되었습니다. 화려하게 번창한 이선희 의류가게 앞을 누렇게 변한 낡은 패딩 점퍼를 입은 노숙자 차림의 노인 하나가 도둑고양이처럼 기웃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한때는 의젓하고 당당했던 전 남편 상철이었습니다. 미정에게 전 재산을 사기당하고 빚쟁이들에게 쫓겨다니던 그는 결국 거리에 나앉아 하루 한 끼를 걱정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길게 자란 수염에는 하얗게 서리가 내려앉았고 추위에 튼 손등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져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상철이는 언손을 입김으로 호호 불어가며 가게 쇼윈도 유리창에 얼굴을 바짝 가져다 대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가게 안 풍경은 마치 다른 세상처럼 따뜻하고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세련된 정장을 차려입은 선희가 직원들과 회의를 하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든든한 아들 지훈이가 손님들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매장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상철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구박했던 아내와 아들이 자신이 없어진 후에야 비로소 보란듯이 성공한 것입니다. 배가 아프다 못해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때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요란하게 났습니다. 상철이는 며칠을 굶은 허기를 채우고 싶은 본능에 염치도 자존심도 모두 버리기로 했습니다. 지금 들어가서 무릎 꿇고 빌면 그래도 한때 부부였는데 밥 한 끼는 주지 않을까 하는 비겁한 기대감을 품었습니다. 그래, 선희는 마음이 약하니까 내가 죽는 소리 하면 받아줄 거야. 상철이는 떨리는 손으로 가게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딸랑, 맑은 종소리가 울리며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상철이는 차마 안으로 발을 들여놓지 못했습니다. 가게 안에 온기와 향긋한 차 냄새가 훅 끼쳐오자 자신의 몸에서 나는 악취가 더욱 뚜렷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선희의 곁에 서 있던 정우가 선희의 어깨에 다정하게 손을 올리며 무언가 속삭였습니다. 선희는 소녀처럼 수줍게 웃으며 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은 누가 봐도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의지하는 행복한 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상철이는 그 모습을 보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만 같았습니다. 자신의 자리는 이미 없었습니다. 아니, 애초에 자신이 발로 차버린 자리였습니다. 상철이는 목구멍까지 차올랐던 말을 억지로 삼켰습니다. 선희야, 나야.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겨우 이름을 불렀지만 그 소리는 가게 안의 웃음소리에 묻혀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상철이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초라하고 더럽고 늙고 병든 노숙자. 화려한 조명 아래 빛나는 선희와 정우에 비해 자신은 쓰레기통 옆에 버려진 넝마 조각 같았습니다. 감히 저 안으로 들어갈 자격조차 없다는 사실을 상철이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때 선희가 문득 인기척을 느낀 듯 출입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선희의 시선이 유리창 너머에 서 있는 상철이와 마주쳤습니다. 상철이는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희가 놀라서 뛰쳐나오거나 욕을 하며 쫓아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호수처럼 고요하고 차가웠습니다. 마치 모르는 사람, 아니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를 보는 것처럼 무심한 눈빛이었습니다. 선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상철이는 기대감에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혹시라도 문을 열어주지 않을까? 하지만 선희는 상철이를 똑바로 응시한 채 가게 쇼윈도의 블라인드 줄을 잡았습니다. 드르륵, 탁! 블라인드가 매정하게 내려오며 가게 안의 빛과 상철이 사이를 완전히 차단해버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가림막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즐긴 인연과 상처를 영원히 끊어버리겠다는 선희의 단호한 선언이었습니다. 상철이는 닫힌 블라인드 앞에서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그림자만이 유일한 친구처럼 곁에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상철이는 힘없이 돌아섰습니다. 갈 곳 없는 발걸음이 어둠 속으로 비틀거리며 사라졌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만이 상철이의 텅 빈 뒷모습을 쓸쓸하게 배웅했습니다. 한편 블라인드를 내린 선희는 다시 자리로 돌아와 따뜻한 찻잔을 들었습니다. 손끝에 전해지는 온기가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정우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선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구였어? 아는 사람이야? 선희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담담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바람이 좀 불길래. 선희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나간 과거는 흘러간 강물처럼 되돌릴 수 없었고 자신의 앞에는 넓은 바다처럼 찬란한 미래가 펼쳐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훈이가 다가와 선희의 어깨를 주물러주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엄마, 오늘 매출 역대 최고 찍었어요. 우리 회식해요. 저기 앞에 삼겹살집 어때요? 아저씨도 같이 가실 거죠? 지훈이의 밝은 목소리에 가게 안은 다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선희는 사랑하는 아들과 든든한 동반자 정우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이들이 바로 선희가 목숨 걸고 지켜낸 보물들이었습니다. 선희는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끼며 자신의 지갑 속에 넣어둔 명함을 꺼내보았습니다. 이선희 의류대표 이선희. 금박으로 새겨진 이름 석자가 조명 아래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35년 동안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로만 불리며 자신의 이름을 잊고 살았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선희는 당당하게 자신의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 가자. 오늘 엄마가 쏜다. 선희는 명함을 지갑에 소중히 넣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게 문을 나서자 어느새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 펑펑 쏟아지는 한방눈이 세상의 모든 더러움과 아픔을 하얗게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정우의 팔짱을 끼고 지훈이의 손을 잡은 채 눈 내리는 거리로 걸어나갔습니다. 세 사람의 발자국이 하얀 눈 위에 나란히 찍혔습니다. 그 발자국은 어디론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또렷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선희의 입가에 맺힌 미소는 한겨울 추위도 녹일 만큼 따뜻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녀의 진짜 인생은 바로 지금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사실은 가장 높이 날아오를 수 있는 새로운 출발선이었습니다. 선희 씨가 흘린 눈물이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난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따뜻한 봄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힘든 일이 있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그 자체로 충분히 빛나는 사람이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사연TV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